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시죠? 별일 없이 그렇게 안온하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저번 주 주말에 잠깐 서점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마침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해가지고 며칠 동안 좀 위로를 받으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사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저자분께서는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님이세요. 그러면서 고민을 들어주는 카페에서 상담사로도 계실 정도로 굉장히 타인의 어떤 걱정과 고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뭔가 저자의 따뜻한 마음과 그런 진심이 느껴져서 내 남자에게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까지 느껴졌습니다. 추천의 말에도 보면요, 저자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좀 법적인 단어를 좀 줄줄이 늘어놓은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보다는 고민 상담을 통해서 나를 좀 돌아보고 날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에 대해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이정은 교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 말이 납득이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관계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연애 때와 결혼 생활이 많이 달라서 고민이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나에 대한 고민, 외모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자존감이 좀 낮아서 고민이라든지 하는 그런 살면서 한 번쯤은 해봤던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따뜻한 위로들도 담겨 있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잠시 동안 저자가 되어서 저자의 그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정말 대신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읽어드릴게요. Love myself.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현재 의료계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이 심한 가정에서 자라게 돼서요. 보육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교류가 끊긴 지는 이미 몇 년이 되었네요.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인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도 타인에 대한 신뢰가 없고 모두가 적으로 느껴져서 좀 괴롭습니다. 세상에 내 편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외로움이 끊이지 않아요. 이성 친구도 계속 만나지만 항상 불안하고 상대에게 집착하게 돼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항상 소극적이고 남들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성격도 고치고 싶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과연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결핍이 가정 환경에서 비롯된 것 같아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든 일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일어나자.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안 쓰면 되지. 라고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암시를 해봐도 잠시만 괜찮을 뿐이지 곧 다시 무기력해져요. 우울한 마음도 들고요.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릴 적 불우했던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외로움과 우울함과 불안과 소심함, 그런 여러 불편한 감정들을 겪고 계신 분의 사연이었네요. 원인은 내담자분께서 짐작하신 바가 맞아요. 어릴 때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애정결핍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자아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요, 부모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표정 같은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일종의 미러링이죠. 미러링이란 단어는 주로 IT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한데요. 꼭 IT가 아니더라도 일종의 모방 행동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로부터 잦은 애정을 받은 아이들이요, 사랑을 주는 법을 배우고 남과 교류하는 법을 쉽게 배워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되죠. 부모가 나를 존중해 주니까요. 반면에요, 어릴 적에 보육자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또 애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요,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애정 결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상호 교류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우울감이나 외로움, 불안 등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진짜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내담자분께서 이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분명 좀 더 좋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요,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모나 과거 환경에 대한 원망도 잠깐의 화나 슬픔을 잊게 해주는 데는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인 상황을 바꿔주지는 못할 거예요.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대한 원망이 오히려 자기 합리화로 바뀌거나 다른 제3자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등 좀 엉뚱한 것으로 튀는 경우 말이죠. 과거에 대한 원망을 100%다 완전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으려고 하다가도 과거의 인과로 인해 힘든 순간이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울컥해지고 다시 튀어나오겠죠. 부모님이나 환경에 대한 원망이 막 마음속에서 솟아오를 때는요, 그때는 그냥 그대로 분출되게 두세요. 그걸 막으면 또 그런 대로 화가 되니까요. 다만 그 원망이란 감정이 남았을 때 너무 긴 시간 동안 침전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즉, 필요한 만큼만 분출한 다음에는요, 다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제일 필요한 건 내담자분께서 받지 못했던 그 애정을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채우는 거예요. 자동차에 휘발유가 떨어지면 기름을 넣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사연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애정이나 사랑은 절대로 연애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연애에서의 사랑은 상호 대등한 관계, 상호 매력적인 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담자분께 필요한 그 애정은요, 오히려 과거 부모님이 충분하게 주지 못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나 믿음에 가깝거든요.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의 따뜻한 눈빛 같은 거. 어린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요, 자기의 체력과 시간,
재력을 포함한 인생의 전반에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랑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귀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너무 지나쳐서 나중에 그 대가를 바라거나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꽤나 있지만 어쨌든 연인 관계에서 유년기에 받지 못했던 사랑을 그 부족분을 채우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집착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감정은요, 상대방을 꽤 많이 힘들게 합니다. 상대방은 내담자분의 부모가 되고 싶어서 내담자분과 연애를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 지금 상태에서 내담자분에게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여기까지도 내담자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만 방법론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방법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물론 아래의 것들을 실행해 보셨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다른 전문 서적들을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많이 좋겠네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우선은요,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나 스스로가 주체이자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나 글, 사진 같은 일상생활에 표현하는 모든 것들에서요, 나를, 나 자신을 중심으로 다 바꿔보세요. 오늘 내 기분은 어떤 기분이었는지, 오늘 난 뭘 하고 싶었는지,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느끼고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나를 한번 표현해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단순히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대화를 할 때도 나를 주어로 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혼잣말을 하더라도 난 어떻지? 하면서 끊임없이 나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요. 일기장을 만들어서 내 기분은 어떤지, 난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나에게 대화를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SNS를 하신다면요. 부사들을 쭉 살펴보시고 나를 찍어서 올린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혹시 별로 없다면 이제부터 당분간은 의식적으로라도 나를 찍은 사진을 올려보는 거 어때요? 외모가 마음에 100% 차지 않는다면 포토샵을 해서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거울을 더 자주 보면서 나와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거울과 대화는 나에게 좀 더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를 보면서 그래, 오늘도 고생했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낼 수 있지? 파이팅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나를 인생의 피사체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낮은 자존감을 올리는 좋은 방법은요. 자기 인생에 성취를 주는 거예요. 살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100% 인정만 받거나 사랑만 받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자존감이 충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러한 갈등, 그리고 실패와 실수 상황에서 얼마나 탄성을 가지고 올라가는지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직업을 가진 내 남자분을 보면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생각만으로 잘 안 바뀐다면
작은 성취들을 통해 성취를 습관으로 만들어 자존감을 올리는 편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나에게 재미와 즐거움과 흥미 같은 걸 좀 안겨주세요. 즐거움이나 재미 같은 감정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나의 감정을 품고 있게 되면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거든요. 난 오늘 좀 즐거웠나? 나는 뭘 하면 재밌을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요. 자존감이 올라갈 겁니다. 스스로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건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본인을 남들에게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재미있고 즐거운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아요. 타인을 완전히 100% 믿고 의지하는 세상은 만들 수는 없어요. 그저 내가 그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내 주변에 사람이 자연스레 몰려들고 그들이 알아서 내 주변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꼭 돈이 많이 드는 취미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길거리 음악만 해도 내가 즐겁고 지금 행복하다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법입니다. 그래요. 2단계까지 준비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애정을 주고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애정은 연애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지인과 친구, 제3자, 그 누구에게도 애정을 주었다가 되돌아오지 않아도 스스로 다시 치유하고 일어서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그러한 부분에 자신감이 없다면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면서 애정을 주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연애의 경우에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와의 애정 관계를 투영할 경우에 건강하지 못한 연애가 될 수 있으니 내가 대등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 다음에 그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진짜 좋은 사람이 곁에 있음에도 연애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연애를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글로 이렇게 정리해 봤지만 정말 성인이 되어서 자존감을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이렇게 글을 써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는 너무 눈치 보거나 남에게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것도 조금 더 챙기시길 바랄게요. 내 인생에서 나만큼 소중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도 있잖아요. 힘내시기를 바랄게요. 이분께는 이렇게 답장을 하고요. 받은 사연을 추가로 소개해 보려고 해요. 상담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마음이 착잡하고 갈 길을 잃은 기분이었는데 울컥하네요. 친구들에게도 깊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생 전반이 좀 우울하고 정체된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이 마냥 너무 부러웠고요. 특히 저에게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제 자신밖에 없다 라는 말이 가장 와닿네요. 연애할 때도 왜 그렇게 항상 집착하는지, 그리고 마음이 불안했는지 하는 그 고민들도 이제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아픈 감정이에요. 그렇지만 상대는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이지 저희 부모님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 당연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매번 마음고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 것도 제 자신에게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고치겠습니다. 직업도요. 보육원을 나와서 저 스스로 생계비를 벌면서 독립해서 얻은 거예요. 항상 멘탈이 약하다 생각했던 제가 좀 독하고 강한 면도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니 그것을 잊고 살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부터는 제 자신이 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리고 남 탓을 하기보다는 누구도 아닌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이젠. 하루아침에 자존감을 올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잘못된 사고를 교정하는 것이 진짜 힘들겠지만 말씀해 주신 방법들을 잘 실천하면서 지금의 다짐이 흐려질 때마다 조언을 해 주신 부분을 계속 읽을게요. 정말 하루하루 심적으로 무너져가던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쓰시며 마음을 나눠주신 것과 제 얘기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이 사연을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제가 상담을 좀 잘한다고 뻐기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새삼스레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답장이 오는 분들보다 오히려 좌절에 좌절로 빠져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내담자분께서도 사실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인생을 사시는 분 같은데 이 정도로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감사를 표현하시고 본인을 되돌아보시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내담자분과 같은 환경에서 그런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이 정도로 결연한 의지를 보일 수 있을지 정말 자신이 없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상담을 해드렸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네요. 다시 한번 내담자분께 감사드리고 꼭 일상에서 행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찍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 회사와 인연을 맺은 후 열정과 노력으로 열심히 근무했어요. 덕분에 많은 경험도 쌓았고 좋은 인간관계도 맺었습니다. 고가도 잘 받았고 승진도 느리지 않았고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열심히 하면 그런 사람들도 절 인정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큰 불만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른 계열사에서 오신 분께서 저희 부서 임원이 되었습니다. 모시던 상사가 바뀐 게 처음이 아니었으므로 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죠. 처음엔 그 임원분께서 꽤 잘해주셨고 소통도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큰 건을 처리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꽤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단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그분이 지적할 때 순종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제 의견을 말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다른 동료들을 꾸짖을 때 동료 직원을 감싸한 적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모두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었어요.
순수하게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임원분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다르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그 임원분께서는 주요 임무에서 절 배제하는 건 물론 제 과거 업무들을 보면서 회사 규정에 위반한 것이 있는지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다녀오거나 급한 용무가 있어서 자리를 조금이라도 비우기만 해도 저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임원들과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저에 대해 안 좋은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회사 내에서의 평판과 실적, 그리고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임원분이 무서워서인지 동료 직원들이 예전처럼 제게 잘 다가오지 않더군요. 괜히 많이 서운해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변에서는 여태까지 네가 좋은 상사만 만났고 이런 분들도 간혹 있으니 네가 잘 참고 적응하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만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회사를 쉽게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 내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조금 곤란한 처지에 놓인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꼭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회사처럼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라도 그 일은 사람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컴퓨터나 다른 어떤 첨단 기기에 도움을 많이 받죠. 그러나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일을 만들고 기획하고 협업하고 결정하는 이런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완전히 개인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일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아요. 오히려 일 자체보다 사람이 훨씬 힘든 경우가 많아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은 알 거예요. 임지나 자대를 어디에 배치받느냐에 따라 군대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걸요. 대체로 좋은 곳은 부대 시설이 좋고 업무 강도가 높지 않으며 휴가나 외박이 자유롭고 나왔을 때도 놀기 좋은 곳이 가깝다거나 하는 요소들이 있고요. 반대는 정말 시설이 열악하고 훈련도 꽤 힘들고 군기도 엄하고 위치도 최전방이나 완전 산골 아니면 외딴 섬 뭐 이런 곳들이 많아요. 보통 후자들을 격오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리적인 요소 말고도 인적 격오지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임지가 위치상으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일도 많고 다른 외부적 조건도 꽤 괜찮은데 같은 부대에서 모셔야 하는 선임이나 부사관, 장교나 참모장과 사단장 같은 그런 윗분들이 너무 힘든 분들인 경우에요. 한국말로 말씀하시지만 소통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고 너무 군기를 강하게 잡거나 아니면 위에 잘 보이려고 엄청나게 아부하고 또 잘하면서 밑에다가는 그 스트레스를 다 푸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자기는 온갖 편법에 꼼수까지 다 쓰면서 아래에는 엄청 엄하게 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 하급자에게 돈을 꿔달라고 하거나 자기의 친인척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물론 몸으로 괴롭히는 아주 나쁜 사례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이러면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좋아도 군대 생활이 정말 고달파져요. 일이고 뭐고 그 사람이 보기가 너무 싫으니까요. 근데 이게 군대만의 일은 아니고
보통 집단마다 비슷해요. 관에서도 꼰대, 벙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변호사 시절을 하면서 여러 고객들과 집단들과 같이 일을 해봤는데 일 자체의 난이도보다 어느 분과 일을 하냐 그것에 따라 힘든 정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회사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직장 상사가 바뀌면 내가 아예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변화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에 적응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 말에 완전 동의합니다. 어떤 상사가 오시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이런 분들은 잘 변하지도 않아요. 사실 바뀔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직급에 따른 차이죠. 임원이 직원에게 주는 영향력과 직원이 임원에게 주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어요. 윗분들일수록요, 맞지 않는 직원이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자분의 임원께서도 비슷한 경우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행동이나 습관, 그리고 성격이 한번 자리 잡으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가장 익숙하고 나에게 편하니까요. 어쨌든 내담자분의 상사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궁극적으로 내담자분을 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회사에서 계속 올라가셔야 하는데 내 라인에 두고 싶지 않은 분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복직을 했을 때 그분이 그간의 태세 전환을 해서 상담자분을 인간적으로 존중해 줄 것이냐 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공개적으로 자기 부서 직원에 대하여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선을 넘은 느낌이거든요. 그 임원분께서 계속 계시는 한 인사고과 같은 것도 좋게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선택이요. 내담자분도 아주 어리시지만은 않은 것 같으니 나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남을 바꾸기보단 쉽습니다. 적어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물론 임원분에 대한 속내까지는 잘 안 바뀌실 수도 있겠지만 겉이라도 바꿔야죠.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바꿔야 하냐고. 그렇게 울컥하실 때가 있겠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생계형 직장인들의 비애라고 생각하시고 영혼은 잠시 집에 두고 정신 승리하셔야죠. 그분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속으로 좋아하는 노래라도 부르고 계세요. 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신다면 적당히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확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마지못해서 임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니 우리 임원님 킹왕 짱이시네요. 임원님 말씀이 다 맞으셨어요. 제가 그동안 어리석었고 앞으로는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거의 세뇌 수준으로 나와야 해요. 그분께 완전히 내가 바뀌었다는 인식을 심어주셔야 해요. 임원까지 가신 분이셔서 사람을 많이 접해보셨기 때문에 간파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해도 임원분 라인에 남은 자리가 없으면 그쪽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분과 같이 가려면 이 정도의 마음은 먹으셔야 돼요. 위에서 말씀드린 길을 못 가겠다면 피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제가 내담자분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내부에서 다른 부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직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오랫동안 정든 직장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만
직장은 엄밀히 말하면 계약 관계예요. 그 계약이 종료되면 추억이나 기억만 있지 관계는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는 경험하셨겠지만 사람이 바뀌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좋은 추억이라는 그 회사도 더 이상 아니게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나오는 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나오게 되었을 때 유의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급적 퇴사하기 전에는 이직할 회사를 미리 결정하고 나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좀 치사한 이야기인데요. 임자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잖아요.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안에 계실 때 좀 더 좋은 조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단 안에 붙어 계시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실업자가 돼서 구직하시면 지금과 포지션이나 어떤 여유랄까요? 크게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임원분과의 관계의 마무리를 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 회사 밖에서 만나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은 극소수죠. 두 번째로는 직장 동료이기는 하나 친구는 아니어서 딱히 계속 만나거나 연락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죠. 마지막은 적입니다. 그래요. 지금 임원분이 내담자분을 친구로 느끼기는 만무하죠. 2번 아니면 3번인데 가급적 적인 관계로 마무리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번은 사회 밖에서 그냥 연락 안 하고 인사 좀 안 하고 좀 대면대면한 사이 정도니까 나한테 이득은 없지만 크게 피해는 주는 정도가 아닌데 3번은 정말 다릅니다.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직에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직할 때 전직 회사 동료, 특히 상급자들에게 평판 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코멘트가 들어가면 꽤나 치명적입니다. 평판 조회를 통해서 누구를 붙이기는 어렵지만 누구를 떨어뜨리기는 굉장히 쉽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력이나 업무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평판이 안 좋게 들어오면 그분을 뽑는 것이 굉장히 꺼려집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사람과 일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감정을 다 버리시고 그분께 먼저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그리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건 아주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경우긴 합니다만 만약 이미 적이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여겨진다면 차라리 상처를 내고 나오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가 나의 이직이나 앞으로 사회생활에 공격을 하면 나도 똑같이 할 것이다. 다치고 싶지 않으면 서로 건드리지 말자 라는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도 업무를 하면서 사내 감사실에 투서를 하거나 인권위 같은 국가기관에 진정을 넣거나 언론기관에 제보하는 등 많은 사례를 봤어요. 어쨌든 간에 칼이 뽑힌 상황이라면 휘두르세요. 상처의 깊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상처를 낼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내담자분은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으므로 2번과 같은 선에서 잘 마무리하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요. 다른 동료들과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분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상황에서 다른 동료들이 내담자분의 편을 들기는 꽤 어려워요. 그쪽이 훨씬 영향력이나 권력 면에서 강하고 특히 자기 부서 직원을 그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조용히 있죠.
그거에 너무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직장이나 사회생활이 사실 그렇습니다. 남보다는 내가 먼저 살아야 하는 게 먼저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마음으로는 내담자분의 편이신데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나간 후에도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가능한 방법으로 인사를 잘하고 나오시기를 바랄게요. 그동안 고마웠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잘 지내고 싶다라고 말하면 그쪽에서도 미안한 부분이 있어서 이직 후에도 잘 지낼 수 있는 분들은 몇 분이라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 특히 퇴사 이후에는요,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분들을 만들기가 꽤 어려운데요. 그만큼 퇴사하기 전에 소원해진 관계를 복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요.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으셨겠습니다만 좋은 경험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담자분께서는 현재 중간 관리자 정도의 역할이실 것 같은데 이 역할은 안타깝지만 정말 열정이나 성실함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코디네이터라고 하죠. 중간에서 협업하고 조율하는 역할입니다. 위아랫분들이나 다른 부서나 혹은 다른 회사, 또 관이나 해외 등과 협업할 일도 굉장히 많고 그때마다 정말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결국 사람에 대한 적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예방주사를 맞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여태까지 좋은 보스를 만나셨던 것이 오히려 행운이 아니었냐라는 말을 하셨는데 직장 생활이나 인생살이 모두 다운이 있어야 업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더 올라갈 일이 많아서 잠깐 쉴 시간이 주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기회에 기분 전환하시고 생각을 많이 다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요. 업무가 줄어들면 안절부절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시 바빠지기 시작하면 이런 시간 다시 안 옵니다. 꿀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마음 편하게 길게 보시고 즐기세요. 아무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만 이렇게 아프고 힘든가요? 제 인생은 부당함의 연속이었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오기도 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죠. 성인이 된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회에 대한 혐오와 염증만이 남아 있습니다.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봐 두렵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는 그런 구차한 마음도 없고요. 거울을 보면 항상 우울한 표정뿐입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수차례 해봤어요. 한땐 저도요, 사람답게 남들과 어울리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바도 해보고, 글도 써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해봤는데, 워낙 가진 것이 없다 보니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마저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미 패배자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쩌다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걸까요? 부모님과 사회를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왜 제 인생만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요? 이번 주제는 인생의 아픔입니다. 인생의 아픔이나 힘듦을 생각해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나만? 왜 하나의 고생이 끝나면 또 다른 힘듦이 그렇게 찾아오는 걸까? 내 주변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나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 우울하고 지치고 낙담하고 그러다가 뭔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 같은,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우선 인생이 힘들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은 과도하게 희망적이고 한편으로는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헛된 기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원래 누군가에게나 그렇게 힘들게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굳이 예전에 경제학에서 배웠던 수요와 공급 원리 같이 주어진 것은 한정적인데 원하는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욕망은 이룰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인생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내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가족, 사회,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겪게 되는 사건, 사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선택과 후회로부터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되고 현재의 날 잠식해서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죠. 내담자분에 비하면 제 인생의 아픔이나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지만 저도 로펌에서 주니어 변호사 생활을 할 때 꽤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살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결과도 만들었다고 해서 입사를 했는데 로펌 주니어 변호사 생활은 오늘 정말 집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활의 연속이었거든요. 내 시간도 별로 없고 몸도 정말 힘들었어요. 물론 잠도 잘 못 자고요. 그러다 보니 가정이나 친구 같은 제 개인 생활은 하나도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유가 너무 그리워져서 큰 프로젝트를 하다가 말고 로펌에서 잘릴 각오로 배를 타고 휴가를 내서 아프리카에 있는 세렝게티 초원으로 갔어요. 참고로 로펌 변호사는요, 휴가를 가도 노트북을 들고 가야 하는데 세렝게티는 인터넷이 거의 안 터지거든요. 정말 저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용기를 낸 거죠. 요즘은 그때보다는 휴가 쓰기가 좀 자유로운 분위기는 합니다만요. 어쨌든 초원에 가게 되면 기린이랑 얼룩말, 그리고 사자나 코끼리, 그렇게 다 엄청 자유롭게 살 것 같잖아요. 죽으라고 열심히 일만 했더니 고작 빌딩 숲에서 탈출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맨날 일만 하고 있는 인생인데 초원에 사는 동물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요. 참고로 세렝게티 가볼 만합니다. 지금도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 중 하나가 세렝게티 노을 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세렝게티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막 자유롭게 즐기고 예쁘고 멋있고 화려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자, 얼룩말, 코뿔소, 코끼리 할 거 없이 다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뭐 공중파 방송에서 창사 특집으로 아프리카 초원 치타 가족을 따라가면서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치타 가족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사자나 하이에나에게 공격을 당하다가
심지어 새끼를 잃기도 하고 부상도 당하고 도망도 치고 또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이가 되는 임팔라나 토끼는 또 찾기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찾아도 걔네들이 진짜 미친 듯이 도망을 가죠. 그 영상에서 사자는 좀 여유 있어 보이거든요. 어슬렁어슬렁 쉬다가 사냥감이 나오면 가서 다 잡아먹고 멋진 갈퀴를 휘날리면서요. 확실히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포식자 같은 느낌이 납니다. 사회로 비유해 본다면 완전 슈퍼 갑들 같은 그런 느낌? 근데요, 저는 세렝게티에서 정말 관리가 잘 되고 배가 빵빵한 그런 사자 말고 힘들게 사는 그런 초췌한 사자들이 눈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사자인데 먹이를 거의 먹지 못해서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말랐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자는요, 물소에게 옆구리를 받쳐서 옆구리살이 다 패이고 거기에 파리나 벌레가 엄청 꼬여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자가 아니라 동물들 사이에서 패배해서 죽어가는 사자였던 거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희 대다수는 그냥 평범한 조건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사자는 뭔가 우위에 있는 조건으로 태어나는 것 같아서 부럽잖아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고. 근데 그런 사자도 힘들 수 있고 생존을 위협받는 것이 생태계구나. 사자로 태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행복이 보장되고 즐겁기만 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요, 대기업 회장이나 정관계 높은 분들,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 가운데서도요, 우울증, 강박증 같이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가끔은 아주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인생이 쉽지만은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또 높은 곳에 있으면 견제를 당하거나 저격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고독해지고 피폐해지는 거죠. 사실 행복해지려고 그 자리까지 갔을 텐데 그 자리에 연연하는 그 순간부터 행복하기가 정말 힘든 거니까요. 험한 얘기죠? 그래요. 그러면 왜 살까? 인생이 이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아픔을 극복하거나 치유하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점점 큰 담론으로 가고 사실 답이 없는 영역이긴 한데요. 그래도 인생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해놓고 인생은 원래 아픈 것이야 라고 끝내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수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생이 아픈 게 당연한데 왜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나 목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픈 것과 불행한 건 다르다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아프면 물론 불행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인생이 아프면 꼭 불행해야 한다? 라는 것이 당연한 명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나 운명 같은 건 없어요. 한때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인터뷰하면서 삶의 주요한 주제에 대해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책들이 좀 유행했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대목이 나오죠.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이에요.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어 놓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물론 각자의 아픔의 정도나 그 깊이를 모르는 상황에서 행복을 선택하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건 무책임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행복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쉽거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오히려 힘든 순간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버텨내기 위해서 주문처럼 하신 말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픈 시간들이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성숙해지고 또 사람이 깊어지는 측면이 있겠죠? 내가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 그때 그 느낌뿐만 아니라 원인과 해결 방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깊게까지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마치 나무뿌리가 엄청 많은 잔뿌리를 내리면서 땅속 깊은 곳까지 그렇게 내려가는 느낌이랄까요?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인지하게 돼요. 사람이 좀 단단해진달까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꼽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꽤 많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비슷한 고민을 해보았다 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아파봤다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도 있을 테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우리 인간이 사회적인 연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계속 아프기만 하면 행복하기도, 의미를 느끼기도 힘든 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또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내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죠. 물론 그 아픔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병의 원인을 해결하고, 재정적으로 좀 힘든 분들은 좋은 직업을 얻거나 뭐 로또를 맞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실현당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픔에 잠식당하는 거겠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자기 인생 안에 잠시 아픔을 잊고 즐길 수 있는 잠깐의 소소한 행복거리들을 중간중간 끼워 넣는 겁니다. 일종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개념이랄까요? 그래요.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음악, 미술, 독서, 영화, 게임, 운동, 커피가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요. 대화나 아주 뭐 어긋난 게 아니라면 대체로 다 괜찮아요. 이런 건 현실 도피이고 원론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 그러한 견해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것으로는 현실 도피를 할 수 없어요. 도피가 되는 건 휴게소가 아니라 중독 같은 거죠. 마약이나 도박처럼. 이러한 소소한 행복거리를 통해서 아픔을 잊고 벗어나는 그 순간순간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얼마간 사람을 버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아픔과 떨어지는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사람을 그러한 침전에서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뭔가 아픔도 약간의 자기 반복, 자기 확장을 통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놓아버리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는데 적어도 그런 것들이 점점 악화되는 걸 막아주고 또 즐거움이나 잊음을 통해서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경우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공감입니다. 사람이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주, 지구, 자연, 그런 운명 같은 거대한 담론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나약하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기를 버티게 해주는 건 공감이나 연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겪은 분들 중에는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돕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요, 단순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잊기 위해 몸을 혹사시키는 일이 아니라, 뭐 처음에는 잊기 위해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고 치유해 주면서 자기 자신도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내 명이구나.' 싶은, 저도요, 인터넷 카페에서 고민 상담을 하고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책을 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나 큰 주제를 다루게 되어서 실질적인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릴 만한 말이 얼마나 있었는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앞에 세부적인 의견들은 다들 조금씩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딱 한 가지만 짚고 간다면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아픈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탓하거나 부정하지는 마세요.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내담자분의 실제 과오가 있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요, 지금의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잘하고 완벽했어도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신 것, 그게 본인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부정하거나 학대하지 마시고 그냥 가끔 좀 쓰다듬어 주세요. 손으로도 좋고 마음으로도 좋습니다. 네, 사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자꾸 울컥울컥해서 막 좀 코가 찡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되게 좀 따뜻하다 라는 생각? 배태준 작가님, 변호사님이 참 마음이 따뜻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네. 사실 여기서 나오는 내담자분들처럼 그렇게 뭔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을 마주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음. 그러면 굉장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뭐랄까요? 음, 우리가 자주 하는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용서하고 싶은데 선뜻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서 고민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매번 나만 실패하는 것 같아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나만 아픈 것 같아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열등감 때문에 고민스러울 경우도 있고, 인맥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아까도 읽어드렸다시피 회사 생활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외모 때문에 고민스러울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 어렸을 때 뭐 여드름 나거나 이럴 때 갑자기 저는 고2 때 여드름이 막 올라왔어요. 그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음. 그때 제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상황 겪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고민할 경우도 많죠. 왜 이렇게 연애와 결혼 생활은 다른 걸까? 저는 이 부분 있잖아요. 결혼과 연애, 달라도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그리고 예비 신랑 신부가 되실 분이라면 이 챕터를 한번 보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연애에서는 우리가 즐거운 부분만 서로 공유를 한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은 그런 삶이 아니다. 청소를 잘하고 빨래를 잘하고 밥을 잘하고 뭔가 생활력이 투철한 사람이 잘하는, 아기를 잘 돌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연애와 그리고 결혼은 완전히 다른, 스포츠 경기로 비유하면 완전 다른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직 결혼해보지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파트 4, 가끔은 가족이 고민입니다. 그렇죠.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육아 때문에도 힘들 수 있고, 가족 때문에 날 잃어갈 때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만한 그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찬찬히 이렇게 말하듯이 얘기를 해주고 계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냉큼 가져왔는데 어떻게 좀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목도 참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것 같은 내용이네요. 사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는 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법은 없잖아요. 천천히 배워가는 거죠. 그래요.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좋은 얼굴로,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갈게요. 안녕. 바이.